여러분, 지금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155.5엔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숫자는 농담이 아닙니다. 왜냐? 155엔은 일본 금융시장에서 마지노선, 목숨줄이라고 불리는 구간이거든요. 에이, 그냥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전 세계 트레이더들, 특히 월가의 그 무시무시한 펀드 매니저들, 24시간 내내 딱 도쿄의 두 곳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재무성 MOF입니다. 여기는 나라의 금고를 관리하는 곳이죠. 두 번째는 일본 중앙은행 BOJ입니다. 여기는 돈을 찍어내는 곳입니다. 왜일까요? 일본발 금융폭풍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는 물가 잡겠다고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렸죠. 미국은 5% 위로 찍고 유럽도 계속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땠나요? 오히려 우린 괜찮아. 가만히 있을게. 물가 좀 더 올라오면 좋겠다라는 표정이었어요. 그 결과 일본이 원했던 인플레이션은 왔지만 대신 환율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원래는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할 일본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이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재무성은 환율 미쳤어. 빨리 막아. 라고 하고 일본은행은 아직 기다려봐. 라고 합니다. 둘이 협력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때 세계 3위 경제 대국, 지금은 독일에 추월당했죠. 하지만 여전히 거대 경제국인 일본의 통화가 왜 이렇게 취약해진 걸까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이 정책 공백 속에 얼마나 큰 폭탄이 묻혀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이 엔화 쇼크와 그 배후에 숨어 전 세계 금융시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캐리 트레이드를 한꺼번에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의 현재 딜레마를 이해하려면 먼저 재무선 MOF과 일본 중앙은행 BOJ이라는 두 앙숙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엔화가 이렇게 폭락하는데 누가 가장 급할까요? 정답은 재무성입니다. 재무성은 국가 장부를 관리합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품, 특히 석유, 천연가스, 곡물 가격이 껑충 뜁니다. 일본은 자원이 극도로 부족하여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전기료 오르고 라멘값마저 오르는 것을 보면 정부를 죽어라 욕하겠죠. 그래서 재무성에 새로 취임한 가타야마 다케미는 2025년 10월 31일에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야, 투기꾼들, 까불면 바로 개입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개입하냐? 이것이 바로 재무성의 필살기, 외환 개입 즉 버튼 A입니다. 간단히 말해 중앙은행에게 외환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팔고 엔화를 매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2년에 엔화가 150을 돌파했을 때 재무성은 이 방법을 3번 사용했고 수백억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성은 지금 당장 개입하기를 원하지만 중앙은행은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 BOJ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생각합니다. 환율이 왜 무너졌나? 우리 일본 금리는 0인데 미국은 5%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 금리 차가 존재하는 한 아무리 많은 달러를 팔아 개입해도 언발에 오줌 싸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1,000억 달러 팔아도 내일 투기 세력이 2,000억으로 공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 그럼 금리를 0에서 1%로 올리면 되지 않나? 금리 차가 줄어들면 엔화가 안정되지 않겠나?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감히 금리를 올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짐, 즉 정부 부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60%를 초과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개념이냐면 미국은 약 120%, 중국은 70%, 우리나라는 50%대입니다. 일본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일본은 이 엄청난 빚을 어떻게 감당해 왔을까요? 바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0%, 심지어 마이너스로 눌러왔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정부는 매년 새 빚을 내서 옛 빚을 갚을 때 이자를 거의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금리를 1%로 올리는 순간 정부가 매년 갚아야 할 이자가 즉시 폭발합니다. 그러면 재무성이 파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0% 금리의 좀비 대출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이 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일본 경제는 곧바로 경착륙,
hard landing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드락이 형성된 것입니다. 재무성은 환율이 무너져서 수입 물가가 너무 비싸다. 중앙은행 당장 금리를 올려라 라고 외치고 중앙은행은 난 금리를 올릴 수 없다.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죽고 당신네 재무성의 부채도 터진다. 라는 입장이죠. 그러자 재무성은 나는 모르겠다. 환율을 안정시켜라. 금리를 올리든가 아니면 외환 개입으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든가 라고 하자 중앙은행이 선을 긋습니다. 나는 미국 국채를 팔고 싶지 않다. 그건 내 전 재산이다. 게다가 내가 미국 국채를 팔면 미국이 좋아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겁쟁이 게임입니다. 재무성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를 기다리고 중앙은행은 재무성이 명확한 신호를 주거나 자신에게 금리 인상을 요청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야 만약 경제가 망가져도 이건 당신이 시켜서 한 것이잖아 라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쪽 모두 팽팽하게 맞서며 상대방이 먼저 눈을 깜빡이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정책 공백기는 우리가 언급했던 극도로 무서운 금융 괴물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캐리 트레이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설명해 드리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란 무엇인가? 싼 돈을 빌려 비싼 수익 자산을 사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본입니다. 0% 또는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 은행에 가서 나에게 1,000억 엔을 빌려줘 라고 말합니다. 은행은 좋다. 이자는 거의 0%다. 라고 합니다. 그 헤지펀드는 이 1,000억 엔을 즉시 시장에서 달러로 환전합니다. 이 환전한 달러로 당시 금리가 5%가 넘는 미국 국채를 매입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됩니다. 일본에 진 빚의 이자는 거의 없지만 손에 진 미국 자산은 매년 5%의 수익을 줍니다. 그냥 버는 돈인 셈입니다. 이 거래의 유일한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엔화가 예를 들어 150에서 160으로 오르면 그들이 처음에 빌린 1,000억 엔을 갚기 위해 지금은 더 많은 달러를 환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중앙은행이 우리는 영원히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한 엔화는 더 이상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을 것이고 이 거래는 안정적인 떼돈 버는 장사가 됩니다. 지난 몇 년간 시장은 이보다 더 고차원적인 수법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고우시 트레이드입니다. 고우시 트레이드는 더 기발합니다. 이들도 싼 엔화를 빌리지만 달러로 환전하지 않습니다. 빌린 엔화로 바로 일본 주식을 삽니다. 이건 또 무슨 논리일까요? 엔저가 누구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바로 일본의 수출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토요타나 소니를 생각해 보세요. 토요타가 미국에서 차를 팔아 달러를 벌었는데 엔화가 폭락했기 때문에 이 달러를 엔화로 바꿀 때 더 많은 엔화를 손에 넣게 됩니다. 따라서 엔화로 평가된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아 보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엔화가 평가절하되면 니케이 지수는 오히려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고우시 트레이드는 대출을 통해 엔화를 공매도하는 동시에 일본 주식을 매수하는 이중 안전장치가 있는 돈 버는 기계입니다. 자, 이제 2024년 7월로 돌아가 봅시다. 일본 중앙은행이 갑자기 나 금리 올릴 거야 라고 시사했을 때 당신이 그 헤지펀드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끝났다. 리스크가 왔다. 당신은 즉시 포지션을 청산해야 합니다. 어떻게 청산할까요? 먼저 손에 쥐고 있던 일본 주식을 급히 팔아치웁니다. 그러자 니케이 지수의 폭락을 초래합니다. 그 다음은 주식을 팔아 확보한 엔화를 들고 당초 빌렸던 엔화 대출금을 서둘러 갚습니다. 그러자 시장의 모든 사람이 엔화를 사려고 달려들어 엔화 환율이 순식간에 급등합니다. 이것이 2024년 7월에 발생한 일입니다. 금리 인상 시사 한 번이 캐리 트레이드의 대규모 패닉 청산을 유발하여 글로벌 시장의 급작스러운 붕괴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제 왜 이 사태를 엔화 쇼크라고 부르는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2025년 오늘 엔화는 155까지 떨어졌고 이 고우시 트레이드의 규모는 2024년 7월 이전보다 줄기는커녕 더 커졌습니다. 중앙은행과 재무성의 줄다리기. 이 정책 공백이 시장에게 당신들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엔화 공매도와 일본 주식 매수 포지션, 즉 고우시 트레이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폭탄은 2024년보다 더 깊이 묻혀 있고 화약도 더 많이 장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화산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핵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A는 재무성의 외환 개입,
즉 미국 국채의 매도와 엔화 매수입니다. 버튼 B는 중앙은행의 강력한 금리 인상, 즉 캐리 트레이드 폭발 유발입니다. 그들은 과연 어느 쪽 버튼을 누를까요? 우선 버튼 A를 봅시다. 재무성은 이미 구두 개입으로 모기 쉬도록 외쳤습니다. 시장은 엔화가 정말 155를 넘어 160에 도달하면 재무성이 체면상 반드시 나설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개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게다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미국이 불쾌해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 국채의 해외 최대 채권국입니다. 그들은 1조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개입을 하려면 미국 국채를 팔아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국내 인플레이션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고 연준은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동맹국인 일본이 앞장서서 자기 나라 국채를 팔아치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이것은 달러 유동성을 조여서 사실상 미국에게 금리 인상 효과를 주는 방해 행위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미 일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일본, 제발 우리 국채 팔지 마라. 너희 문제는 환율이 아니라 금리다. 미국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너네 금리부터 올려라. 미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했으니 일본이 버튼 A를 감히 누를 수 있을까요? 누르긴 하겠지만 세게 누를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160 근처에서 상징적으로 수백억 달러를 팔아치우며 나 행동했다라고 시장에 알리겠지만 무한정 팔지는 못할 것입니다. 버튼 A가 소용없다면 남은 것은 버튼 B, 금리 인상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버튼 B, 강력한 금리 인상은 우리가 말했던 2024년 7월의 슈퍼 핵폭탄을 자발적으로 터뜨리는 행위입니다. 만약 일본 중앙은행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0.5%의 금리 인상을 발표한다면 저는 그 장면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한순간에 역전될 것입니다. 모든 헤지펀드들은 미친 듯이 자산을 팔아치울 것입니다. 미국 주식, 유럽 주식, 호주 자산, 미국 국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엔화를 사들여 빚을 갚으려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엔화 환율 급격히 급등하면서 155에서 하루 만에 14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니케이 지수가 급격히 하락하여 다시 12.4% 폭락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증시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미국의 S&P 500을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전 세계 달러 유동성이 순식간에 고갈됩니다. 이것은 일본의 금리 인상이 유발하는 레만 사태급 충격입니다. 이제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왜 그 자리에 앉아 가시방석처럼 불안해하면서 이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버튼 A를 누르면 미국이 욕하고 버튼 B 금리를 누르면 전 세계가 망가지는 모습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결국 어떻게 할까요? 이 엔화 쇼크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지금 일본은 불 위에 올려져 구워지는 형국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솔직히 말해 지난 30년간 0% 금리라는 독약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0% 금리로 좀비 기업들을 먹여 살리고 천문학적인 정부 부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미국의 강력한 금리 인상은 이 독약의 해독제를 앗아간 것과 같습니다. 일본의 0% 금리와 미국의 5% 금리 사이에는 거대한 위치 에너지 차가 형성되었습니다. 자본은 0% 금리의 일본에서 5% 금리의 미국으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만유인력입니다. 개인만으로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일본도 수위를 높이는 것, 즉 금리를 인상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감히 그러지 못합니다. 그들의 댐, 즉 경제와 부채는 이미 구멍투성이라 수위를 높이는 순간 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유일하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버티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서둘러 금리를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경제가 버티지 못하고 연준이 금리를 5%에서 3%로 낮추기 시작한다면 일본은 그때 슬쩍 금리를 0%에서 0.5%나 1%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금리 차가 온화하게 축소된다면 캐리 트레이드도 질서 정연하게 청산될 수 있고 모두가 천천히 자산을 팔고 엔화를 갚아 시장의 급작스러운 붕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꿈꾸는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들의 바람대로 움직여줄까요? 2025년 10월 현재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끈질기고 연준은 여전히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실망할 가능성이 높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향후 몇 개월 엔화가 계속 155를 넘어 160에 근접하면 일본 재무성은 어쩔 수 없이 버튼 A의 개입을 발동할 것입니다. 수백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상징적으로 팔아 시장을 위협하겠지만 시장은 이 개입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기적으로 2026년 초 엔화는 165, 심지어 17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의 수입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때 일본 중앙은행은 미국 금리 인하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억지로 버튼 B, 즉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폭력적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0.25% 같은 온건한 인상을 시도할 것입니다.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장은 아마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여전히 4% 이상인데 이 정도 인상은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장은 이 온건한 인상을 이게 네가 가진 전부야? 나는 1% 올릴 줄 알았네 라고 해석하고 계속해서 공매도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최악의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미래의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 1.5%에서 2%까지 한 번에 인상해야만 시장에 충격을 주고 엔저 추세를 강제로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024년 7월에 발생한 급작스러운 붕괴의 예언이 정말로 전 세계에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돌고 돌아왔지만 한때 안전자산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엔화는 이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불안정한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도화선의 한쪽 끝은 일본 국내에 걷잡을 수 없는 부채 경제에 연결되어 있고 다른 쪽 끝은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수조 달러 캐리 트레이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명의 해체 전문가인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정책 공백 속에서 누가 폭탄을 주울 것인가를 두고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 폭탄이 터질지,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터진다면 그것은 결코 도쿄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갑도 아마 함께 요동치게 될 겁니다. 오늘의 요리 맛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